그 기조발제와 부분별 발제까지 같은 부분이 참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얘기, 그 그린위기라는 얘기가 정말 광범위한 영역에 펼쳐져 있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오늘 다루지 못했던 수많은 또 의제들, 쟁점들이 남아 있는 것을 또 생각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나왔던 얘기들 수지에서도 또 여러 좀 쟁점들을 같이 잘 토론해보고 또 발전시켜보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을 해서 내부에 이 토론자분들을 모셨습니다. 경기연구원의 고재경 박사님이 모셨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 위기 풀네임을 제가 보고서명을 모르는데 가장 좋은 보고서도 하나 내셨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들어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토론은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는 한양대에 계신 김상현 교수님이십니다. 아마 되게 날카롭고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떨리네요. 네. 네, 세 번째는 우리 한겨레 기후 변화팀이 생긴 거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뉴스타파에 우리 최승호 사장님도 와시는데 뉴스타파에도 기후변화팀이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먼저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한겨레가 먼저라고 저는 믿으려고 합니다. 네. 우리 박경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 성대권 에너지 살림 협동조합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대표적인 분이시죠. 김소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순서는 소개한 순서대로 이번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내에서 토론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연구원의 고재경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그린 뉴딜과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갑자기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나름 좀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사실 그린 뉴딜에 대한 논의는 그러니까 공적 영역 안에,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의 논의는 지금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서 갑자기 불이 붙었지만 실제로 뭐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 내에서는 2018년 그 1.5도 특별보고서 채택 이후에 상당히 가속화되어 왔죠. 그리고 기후위기 비상행동도 이렇게 출범을 했고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국가 단위뿐 아니라 지방정부 단위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특히 이제 청소년 미래 세대 목소리가 굉장히 이전과는 다르게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확산이 되어 왔고 그 수단으로 그린 뉴딜에 대한 논의가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쭉 이어져 왔던 거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위기에 대한 대응이 기존의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린 뉴딜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발제자가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린은 다 아시겠고 뉴딜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은 기존과 다른 어떤 구조적인 접근 그리고 사회 어떤 협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고 이것은 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전략이나 수단으로서 그린 뉴딜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서 갑자기 이제 그린 뉴딜이 뭐야부터 시작해서 각 부처에서 그린 뉴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다 우려하셨던 것처럼 그린 뉴딜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그 목적, 그 다음에 가치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서 뭔가 지금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하라고 했을 때 강조했던 것이 이게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이게 가능하겠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글로벌 방역 표준 국가로서 국격이 높아졌는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성격표가 너무 안 좋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적극적 리더십을 요구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경기부양책을 시행을 할 때 이제 그린 뉴딜을 국제사회에서도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약간 이제 이런 그 언급
내용만 지금 보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린 뉴딜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2008년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그때 그린 뉴딜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MB 정부에서 나온 것이 녹색성장 정책입니다. 근데 녹색성장이 실제로 그 법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잘 만든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좀 그 국가 주도로 가다 보니까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목표하고 수단 간의 간극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그린워싱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녹색 성장의 본래적 의미가 퇴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린 뉴딜도 지금 논의를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투트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2, 3년 안에 그 경기 부양 효과, 일자리 효과 이런 것과 연계해서 좀 녹색 분야에 투자를 하는 전략으로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그린 뉴딜이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불평등 문제 해소, 새로운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미래 사회를 그리면서 그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전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계획과 로드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오늘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논의하시는 과정도 사실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어떤 합의 과정으로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좀 하나의 반면교사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저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리고 시민들도 굉장히 자발적으로 협력을 하고 실천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후위기도 저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걸 한편으로는 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올해 이제 경기 침체를 통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비율을 보니 5%에서 6% 정도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2030년, 50년에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야, 이 정도로 어려울 때 도대체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감내해야 돼?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저는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어찌됐건 간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의 그전 수준으로 정상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1930년대 뉴딜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3R이라고 해갖고 강조했던 것이 릴리프, 그러니까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뭔가 구호나 구제가 일단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회복, 리커버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조했던 것이 리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행적으로 해왔을 때는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경로 우정성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위기가 오면 새로운 방식으로 개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좀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린 뉴딜의 이제 원칙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 설정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논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26가지 제안을 보면 사실 그런 정신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워낙 이 그린 뉴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략이나 수단으로서 의미지 이거 자체가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뭔가 사람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어떤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웰빙을 향유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나 수단으로 그린 뉴딜에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워낙 그린 뉴딜, 녹색 경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 녹색 성장, 국제사회에서도 2008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국제기구들이 모여서 포용적 녹색 경제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제안했던 데 5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웰빙, 모든 사람들이 그 웰빙을 골고루 다 누린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이제 정의 원칙, 아까 강조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정의의 문제는 세대 내에서도 계층 간, 지역 간 이런 그 불평등 문제가 있지만 특히 오늘 청년 그룹이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인간하고 자연 간의 어떤 불평등 문제도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정의의 원칙이고, 세 번째가 이제 지구 환경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거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 우리가 인류가 생존의 위협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그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 또 소비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굿 거버넌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 행동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제안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런 원칙들과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 9년도에 이제 녹색 성장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할 때 한번 좀 본 문헌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가 크게 자본을 한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연자본. 그래서 그 2008년 9년에 UNEP에서도 녹색 성장, 녹색 경제 얘기하면서 아까 식량, 먹거리, 농촌, 환경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자본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투자를 할 것, 그 다음에 농촌, 그 다음에 식량, 먹거리 이런 것들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자본인데 이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자본인데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산업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 투자는 지금 인프라에 대한 투자하는 게 20년, 30년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투자가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지속가능 방식으로 또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그 사람들 간의 연대, 공동체, 그 다음 자발적 협력, 정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왜냐하면 위기는 똑같이 발생을 하지만 사실은 전주시와 같이 최근에 보면 지역의 어떤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서 중앙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어떤 문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걸 볼 때 이런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네 번째로는 인적 자본입니다.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과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 인적 자본을 우리가 이제 길러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 측면에서 보면 이게 세제나 이런 것들, 그 다음 재정 지출 구조, 예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바꾸고자 할 때도 기재부에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시스템이나 재정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2050년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럽 그린딜에서 강조했던 것도 사람을 우선으로 보자. 그리고 위험에 처한 지역이나 산업이나 노동자들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전환할 수 있는 준비 기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전환을 위한 기금 마련 이런 것들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는 조금 우리 사회가 2050년을 바라보고 갈 때 기존에는 주로 이제 산업계가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노동 쪽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19랑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코로나19는 기득권이 별로 없이 누구나 그래 이거 해결해야 돼 라고 합의 도출이 굉장히 쉬운데, 기후위기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 산업이라든가 자초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저항이 굉장히 세다. 그래서 근데 이 저항을 극복을 하면서 어떻게 연착륙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산업이나 그 다음에 경제 분야 이런 그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합의를 끌어낼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런 로드맵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위기가 사실은 자꾸 마지막에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이거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나 생각이 드는 거야. 아까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 기후위기라고 해서 기후위기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위기의 영향이 무엇인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위기로 인식을 해야지만 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당이론적으로 그냥 이거 위기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돼라고 하면 수상적인 논의로 국한이 될 수밖에 없어서 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정말 좀 궁금이 되는데 위기의 실체를 확인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직접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국내에 나와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생각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린 위기를 얘기했는데 이게 일적인 쪽으로 너무 축소돼서 얘기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분석, 저희가 했던 분석과 상당히 공감하는 분석을 해주셨고 여러
이 그린뉴딜 자체가 당장의 것도 있고 중장기적인 변화의 부분들이 있고 특히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주목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도 해주신 거 공감이 됩니다. 여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앞에서 고정영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그거보다 더 나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녹색 성장이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제대로 추진을 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네들이 얘기한 것만큼은. 그래서 사실 좀 이 평가절하가 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녹색 성장론도 다시 좀 검토가 필요하긴 한데 그러면 녹색 성장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해답이냐 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도 좀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정의 운동에서 다르게 제기하는 입장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유럽 그린딜 얘기하셨는데 사실 유럽 그린딜은 유럽의 그 기후정의 운동이나 녹색 정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녹색 성장론인데 녹색 성장론에서도 사실은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측면들을 별로 버리지 못했다라는 식의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유럽 그린딜 뭐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다시 얘기하고 일단 뭐 오늘 발제에서 이미 얘기하셨듯이 그 아까 고정영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2008, 9년에 제시된 그린 뉴딜은 사실상 성장과 이윤 중심의 그런 자본주의 정치 경제 체제를 그다지 심하게 건드리지는 않고 물론 이제 그 신자유주의적인 금융자본주의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체제에 아무런 비판적인 인식이 없는 분들이 얘기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틀을 크게 건드리지는 않은 상태에서 녹색 산업 분야에 대한 성장을 확대해서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창출하고 다만 이제 그 창출하는 규모가 굉장히 크게 잡은 거죠. 그래서 문제를 좀 해결하자는 제안들을 한 것이고요. 나름의 그 논의를 그 촉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까 앞에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2018년, 19년에 그 기후정의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다시 그린 뉴딜을 논의하자고 나왔을 때는 사실 그때 그린 뉴딜을 다시 잘 시행을 못했으니까 돌아가서 그걸 다시 잘해보자가 아니라 그 틀을 넘어서자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일자리 그 앞에 그린 뉴딜은 내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불평등을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직장을 주는 걸로 해결하는 걸로 거의 집중이 돼 있었고 물론 이제 그 이외에 뭐 재교육이라든지 보상 문제가 들어있긴 하고요. 근데 2018, 19년 이후에 기후정의 운동들이 제기하는 그린 뉴딜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결 자체가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양산한 이 정치경제체의 문제가 동시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안고 있고 그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 이제 아까 그 한재각 선생님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기후위기로 돌아가고 이것이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누가 창출할 것이며 어떤 일자리냐 이런 것까지 다 포괄돼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착취적이고 추출적인 그런 정치경제 체제를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고 재생적인 정치경제체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에 근거해서 이제 그린 뉴딜이 나왔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상당히 이상적으로 들을 수 있고 추상화되어 있긴 한데 좀 더 내려가 보면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만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 한국 사회에서 그린 뉴딜 논의할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이 지구적인 흐름에 비춰보면 한국에서 그린 뉴딜 논의는 너무나 우편향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기업 중심적이고 너무나 시장 중심적으로 지금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그린 뉴딜을 그린 뉴딜이 그러니까 2018년, 19년 이후에 제기되는 기후정의 운동이 제기하는 그린 뉴딜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인종적 불평등, 환경적 불평등의 해소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첫 번째는 좀 이상하지만 그 탄소 배출제를 통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적인 목표입니다. 부수적으로 쫓아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문제를 그린 뉴딜과 분리해놓고 정의를 다시 수식으로 붙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얘기할 때 다른 논의가 워낙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의로운 그린 뉴딜이라는 수식을 앞에 붙여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암울한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탄만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저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운동들이 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냥 기후위기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라는 얘기를 그치는 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이게 왜 어떤 방식으로 이 시장 중심, 자본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왜 문제인지를 더 적시를 해서 비판하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약간 제가 볼 땐 나이브한, 그러니까 자본주의 성장과 이윤 중심의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가 섞여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사기업에 막 투자를 해서 재생가능 에너지 시장을 넓히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면 어떻게 탄소 배출 제로 감축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과대평가가 있고요. 이 체제가 그걸 할 수 있다는. 또 한편으로는 과소평가는 뭐냐면 탄소 배출, 이 입장과 조금 다른 것인데 탄소 배출 제로의 강한 목표를 강하게 압박을 하면 이 체제에서는 그거를 쫓아가기가 급급하기 때문에 결국 기후위기에 모든 걸 올인하게 되고 다른 걸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건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이고요. 이 유럽 그린딜에 대한 비판들을 보면 이미 투자금융 자본이나 이런 데서는 어마어마한 다양한 파생 상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이제 투자가 되는 돈들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이윤을 창출하는 자에 골몰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유럽 그린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유럽 그린딜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공적 투자는 많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공적 투자는 많지 않고 대부분이 시드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업이 재생가능 에너지든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니까 그거를 이제 부담을 경감시켜서 투자하도록 촉진을 하는 거고, 그거는 그 자체가 저는 곤란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 하고 아무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규제가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투자금융 자본들이 또 녹색 쪽으로 이제 투자를 막 하게 되고 화석연료 자본에서 떠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적절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고 또 하나 하는 것은 이유에다가 끊임없이 녹색 산업의 범위를 확장해달라는 로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녹색 전환으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재난자본주의 재판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생겨나는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기회와 이윤 창출의 그런 기회를 이제 확보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기업이 진출해야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든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왜 버니 샌더스가 예를 들면 그린 뉴딜을 창출했을 때 그린 뉴딜을 통해서 생산되는 모든 재생 가능 에너지는 100% 공적 소유로 한다라는 주장을 했는지 한번 복귀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공적 소유는 국유화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 지자체 수준, 그 다음에 공기업 형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공적 소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공급할 때는 사기업을 전혀 배제하지 않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에너지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따라주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 대대적으로 사기업이 뛰어들 수 있도록 유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고, 적어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나 사회운동 차원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적 소유도 필요하고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조금 다른 얘기지만 통하는 문제인데요. 기간지원 산업 할 때 고용유지 조건도 제대로 걸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고용유지를 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이게 비정규직이 포함되는지 아닌지, 또 어떻게 그거를 고용유지라는 조건을 강하게 걸 것인지 아무런 얘기도 안 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항공사 같은 경우에 기간산업 지원 얘기할 때 많이 얘기되는 게 탄소 배출 감축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하는 플랜을 어떻게 거기에 넣는지를 조건으로 붙여서 기간산업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노동당이나 노조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제기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기간산업 지원 얘기가 나오자마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나 아니면 그 산하에 있는 모든 사회운동들은 정부에게 기간지원 산업을 그런 식으로 그냥 기업에다 퍼주는 게 말이 되느냐, 왜 대기업 위주로 하느냐, 그 다음에 그런 기금을 결정하는 기금을 검토하는 운영위나 이런 것들이 누가 참여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야 됐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아, 네. 그래서 얘기가 좀 너무 길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추상화된 방식으로 그 기존의 성장과 이윤 중심의 경제 체제를 넘어서 전환해야 된다라는 얘기만 하면 이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고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 사회운동이 요구하지 않아도 사실은 만약에 정부가 정말로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문제를 해결할 관심이 있다면 얘기가 잘 진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우려하는 것처럼 굉장히 기업 중심적으로 모든 걸 끌고 갈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거나 논쟁이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논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 아닌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네. 제가 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근데 한국에서 공감되는 거는 한국에서의 그린뉴딜이 너무 전 세계적인 흐름에 비해서는 우편화돼 있다. 이런 핵심 그린뉴딜이라는 것이 또 다른 예컨대 재난자금지를 만들어내는 계기로 된 것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기후위기 너무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볼 때부터 저희 발제부에는 그런 문제를 상당히 좀 담고 있으나 만족스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표정보니 별로 만족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토론을 들었고요. 세 번째 토론입니다. 우리 한겨레 기후변화팀 박기영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한겨레 박기웅이고요. 기후변화팀 팀장입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처음에 최승호 PD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4월 1일자에 말씀하시고 새 사장님과 또 새 편집국장님, 저희 이제 3년 만에 선거를 통해서 사장을 바꾸는데 이번 새 사장님과 편집국장의 공약이어서 이제 그게 이행된 거고요. 뉴스타파를 비롯한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런 기후변화팀이 계속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도 제가 큰 것에서 좀 소개를 드리긴 했었지만 기존에 이제 환경 담당, 에너지 담당, 그리고 또 기상 과학 이런 원래 따로 별도로 일하던 기자들이 묶어서 그냥 하나의 팀을 만든 거라 기존에 하던 것과 이제 큰 차이가 얼마나 보일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다른 언론사에서도 기후변화팀이나 기후위기팀이 만들어지고 또 나아가서 좀 이렇게 한국 정부에도 좋게 기후변화부나 기후에너지부 같은 것도 좀 신설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이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고 이런 과정에서 좀 보고 듣고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하는데, 최근에 제가 좀 간접적으로 접한 이제 이 정부 초기 이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말을 꺼낸 순간 이 모든 게 다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린 뉴딜과 관련된 성격 논쟁이 이미 그걸로 다 마무리가 돼버렸다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좀 최근에 돌아간 상황에 대해서 좀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판 뉴딜이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경기 대응을 위해서 제기되는 과정에서 지금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서 이 한국판 뉴딜에 넣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를 꺼내보라는 이제 주문을 받고, 또 여러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계속 이런저런 자기네들 수은 사업을 제출하고 있죠. 지금 이런 성격의 사업이 별로 없을 것 같은 행정안전부 같은 부처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공무원을 좀 바꿔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린 뉴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주발제에서 이제 한국에서 모든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이 그린 뉴딜로 포장돼서 소개되는 가운데 그린 뉴딜의 지향과 내용에 대한 토론보다는 이 그린 뉴딜의 브랜드화가 가속화된 형국이라고 이제 그 문서에서 써주셨는데 매우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 한국 언론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접근과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환경 파트를 처음 맡았고 올해 또 2년차로 이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한국 언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주요 언론들을 얘기하는 건데,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기획은 세계일보가 한 봄쯤에 했던 거예요. 그때 4회 연속으로 해서 이제 다른 연속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유일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말문서는 없었죠. 그리고 그 연속 기사의 주제 역시 또 그 한국 사회는 왜 기후위기의 문제에 관심이 없나, 이런 주제고요. 저희도 좀 요즘 그 일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 수요일날 이제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그린 뉴딜 얘기를 처음 꺼내고 나서 이제 이거를 한국판 뉴딜과 같이 가는 걸로 확정하겠다고 이제 공표한 이후에 그린 뉴딜
그들이 어떻게 가야 하겠는가 하는 식의 이제 당시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했던 논평과 비슷한 성격의 기사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 발자가 이제 그 편집회의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키를 당했죠. 이런 성격의 기사보다는 좀 더 그 성화대 지금 현재 논의 중인 그린뉴딜 안에 어떤 사업들이 포함될 것인지를 좀 알아봐서 기사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이 다시 오고 그러다가 이제 거의 지금 일주일째 보내고 있고 내일치에 겨우 짐을 잡혀가지고 기사가 나왔고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예를 들면 그 해외 석탄 투자 문제를 주로 다룬 이제 뭐 석탄 발전 관련된 기획 기사라든지 또 배출권 거래제, 뭐 월성 원전 문제 같은 것들도 역시 그 시의적이지 않다. 뭐 내용이 너무 어렵다. 또 왜 이걸 다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뭐 이런 점들의 이유로 이제 연기가 되고 밀려 나가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건 이게 지금 생중계로 진행되는 거라 저 부담도 좀 있을 수 있어서 아무튼 거기다 생각했는데 그만큼 이제 언론사 간부들로 구성된 편집회의에서조차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이 크게 높지 않다는 걸 저희 편집회의에서의 상황으로도 좀 미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속 한편에서는 그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폄하하고 기후변화를 아예 부정하는 또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제 한국경제신문에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풍력발전이 하루에 1년에 40번 정도 멈춰 서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오늘 그걸 아예 사설로도 썼던데 그런 기사들은 또 종종 눈에 띄고 있고 이 기후위기 문제를 언론이 어떻게 기사화하고 다루느냐가 어떻게 보면 또 이 문제의 사회적 논의 과정의 압축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기사가 된다는 것은 그 사안 자체가 이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릴 만한 어떤 그 영향력을 이야기 자체가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기후위기는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정도의 지위에 오르지 못한 담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 또 드는 생각은 그 저희 최근에 저희가 쓰는 기사들 중에 이제 주로 독자들 관심하는 그 주제들을 좀 보면 강로필 기자라고 계시는데 미래의 창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연속 칼럼을 쓰고 계시는데 주로 과학과 최신 기술에 대한 주로 이제 외국에 소개된 것들을 이제 국내 독자들한테 소개해주는 뭐 그런 성격의 기사들인데 이제 뭐 네이버나 포털 그래서 매우 크게 오고 있고 언제나 항상 어떤 이슈가 있어도 항상 그 자주 많이 보는 그런 기사로 랭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또 한국 독자들이 최근 이제 과학이라든지 뭐 첨단 기술 뭐 또 이 그런 변화 최신 흐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다 이런 걸 저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또 이런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특히 2018년도 그 폭염을 경험하고 그해 또 10월쯤에 그 IPCC 1.5도 보고서가 나왔고요. 또 이후에 연초에 작년 초 미국 하원의 그린을 결의하는 거, 유럽의 그린들, 또 호주 산불이 몇 개월 동안 이어졌고 또 이 코로나19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좀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의 좀 관심을 좀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세계일보의 그 연속기획 그 보도에서의 결론은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만 시급한 문제로는 보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중요한 문제라고는 분명히 생각하지만 이건 당장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기사 쓰는 과정에서 이제 조효재 성공회대 교수님과 좀 뵙고 좀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과학자들의 시간의 지평과 일반인들의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그 괴리 뭐 이런 것들이 또 아까 저 양동 부위원장님께서 발제하는 과정에서 그 실제 말씀은 좀 노동계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얘기는 빼신 것 같은데 기후운동이 전문가 주도고 어려운 용어를 쓰고 또 고용과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이 문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좀 이 대중과의 괴리를 발생시키는데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 일전에 한번 어떤 그 활동가께서 토론회에서 도시가스 얘기를 대중에게 하려면 그 도시가스와의 차이부터 설명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의 좀 그런 노력부터 이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의 말이었죠.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유정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좀 기후 담론의 사회화와 인간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해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후위기 문제가 그 중대성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정보 결핍 모델로 접근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관심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정의한 기후행동이 결국 부정의한 결론으로 귀결되는 상황에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좀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2017년이죠. 그때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그 석유 경유랑 휘발유 가격을 뭐 23%, 15% 인상했는데, 그게 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축이었음에도 결국에는 이 생산비와 생활비가 올라가 이것 때문에 부담을 노동자와 농민계층들이 이제 시위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대중들에게 좀 확인되어야, 확신을 심어주어야 이 담론이 좀 더 지금처럼 특정한 이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좀 확산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입니다. 저희도 매우 공감하는 바가 크고, 앞으로 저희 기후변화 TS 기사에서도 그런 고민을 담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도 잘 맞춰주셨어요. 네, 여러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뭐 기억나는 건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문제로 인식하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 거기에 그 조혜인 교수님의 여기서 소개해 주신 걸로서는 기후 담론의 사회와 인간화 뭐 이런 얘기 해주신 거,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 그 토론에서 하려고 했던 얘기와 그게 큰 방향에서 일치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보도해 주시는 것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입니다. 그 성대골의 김수영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도시에서 지역운동을 하고 있는 성대골이 그린 뉴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그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이제 지역에서 느끼는 우려 사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인데요. 그때 이제 저희는 국사공중학교 1학년, 3학년 10개 반하고 저희가 그 25개 자치구 중에 구할 수 있는 선거 그 공범을 있죠. 집에 오는 거. 그거를 다 수거해서 학생들하고 그걸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밤마다 2시간씩.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화가 나서 진작을 했지만 이제 청소년 기후 소송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된 동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게 2018년도고 정말 한국 사회에서 그때는 기후 변화라고 이제 썼었죠. 기후 변화를 누가 얘기하는가? 정말 난감하다라는 난감 집담회를 또 그때 이제 우리 같은 지인들하고 이제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정말 급진적인 것 같아요. 벌써 그린 뉴딜을 정부가 얘기하고 이제 그 속도, 방향을 정하기 전에 속도가 지금 붙어서 우려가 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이제 2019년을 맞이하고 성대골은 기후 위기라는 심각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제 주변으로 둘러싸고는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같이 이미 심각하게 행동하려는 조직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형성이 됐다고 보는데 그린 뉴딜이 이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2019년에 성대골이 했던 이제 리빙랩 주제 중에 2019년에 했던 주제인데요. 그때 이제 그 마을 기술자들 네트워킹을 하는 거하고 전환센터 2050 탄소 배출 제로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목표를 두고 어떻게 남은 30년간 지역사회가 그걸 향해서 갈까라는 그 상상을 어떤 몸집으로 해야 될까 해서 이제 에너지 전환운동은 에너지 슈퍼마켓이라는 거점으로 해왔다면 이제 기후위기에 탄소 배출 제로 사회를 적응하는 거는 어떤 전환센터라는 거점이 필요하겠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제 10대부터 70대까지 마을에 있는 마을 연구원들과 함께 거의 한 10개월 동안 그 상상을 해서 저희가 이제 포럼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년을 진행하다 보니까 도시에서의 한계를 벗어나야 돼서 도농 에너지 전환 협동조합을 만들어보자 해서 몇 곳 지역에 있는 그 마을들과 교류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 6월 말에 그 완주 고산촌과 성대골이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이제 설립을 하기로 해서 창립총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기후 위기와 또 그린 뉴딜이 등장한 2019년에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를 맞이하고 지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고민하면서 들었던 얘기들 중에 몇 가지가 생각나길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코로나 때 한국에서 한국 의료비 계산으로 치료비가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코로나를 이제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았던 거는 누구라도 치료비가 없어서 또는 차별받아서 코로나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저희와 같이 대응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더욱더 사실은 이런 어떤 자부심이 생기기도 했던 것 같은데 천만다행이죠. 수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아서 우리도 이제 수가 증가를 어떻게 했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처럼 저는 그린 뉴딜은 무엇을 철학으로 가장 크게 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아직도 누구도 굶주리지 않는 사회여야 된다. 그 굶주림 속에는 정말 배고픔도 들어갑니다. 저는 현장에서 매일 시장을 보지 못하고 한 달 동안에 단 한 번도 시장을 갈 수 없으면서 하루에 한 끼 두 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마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또 절박하게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생활용품을 자유롭게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겪어봤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하물며 그것도 그럴진데 이렇게 적어도 그린 뉴딜이 진행되면 저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상상은 되지도 않고요. 적어도 굶주리지 않아야겠다. 그런 사람을 만들진 않겠다라는 무슨 슬로건이라도 있고 나서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이제 방향인데 방향도 잡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서 걱정이고요. 제가 어제 이제 누가 올려준 기사 중에 이코노미스트 기사 중에 기사의 첫 문장이 이거예요. 포커 게임 중에 누가 호구인 줄 모르면 바로 네가 호구다. 이게 이제 폴 뉴먼이 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말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리고 이 문장을 딱 듣고 제가 생각드는 게 지금 성택골이 지역사회에서 그린 뉴딜을 주목하는 이유는 호구가 되지 않으려고 이러는 거구나. 우리 마을에서 그린 뉴딜이 이렇게 속도 있게 추진되면 누가 호구가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오늘 이 행사가 있어서 제가 마을 기술자들 설비, 타일, 페인트, 샤시, 인테리어, 열쇠 하시는 분까지 다 모여서 이제 술을 한 잔 거하게 쏘니까는 오시더라고요.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집수리,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을기술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고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개념은 아는데, 200만 호 집수리를 하고 서울도 가공주택을 지금까지 100개도 못했다가 작년에 한 665개를 했는데 갑자기 한 2만 개 정도 늘린다고 하더라. 이렇게 시장이 열리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곧바로 한 10년 정도 사양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한 10년 정도 이 일을 더 할 수 있으려나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그 10년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 왜요? 집수리 많아지면 일감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일감이 많아진다고 우리가 무슨 공장도 아니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집수리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중환자에 가까워졌을 때 집수리를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중환자를 특징 의사가 맡아야지 동네 의사가 맡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행정은 한 1, 2년 또는 6개월 집수리 학교 수료한 다음에 현장에다 자꾸 보내려고 한대요. 근데 그런 인턴도 안 되는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짐이 된다. 그래서 집도 사람처럼 평소에 유지관리 보수가 됐으면 차근차근 단계별로 사람들을 투입시키면 되지만 자기들이 가서 현장을 보면 그 시간을 가늠할 수 없고 비용을 책정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이제 물량이 많아졌으니까 가격을 낮추자든지 그랬을 때 대기업들은 이 집수리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에너지 기술이나 집수리 재료에서 감축을 하겠어요. 대기업에서.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서 제사 깎아먹기가 일어나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곧바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 보고 저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몇 번 저도 이제 겪었거든요. 서울이 미니 태양광 정책을 2014년도인가 시작을 해서 그때 지방선거 때 100만 가구를 하는 게 그 시장님 공약이었어요. 100만 가구. 그리고 미니 태양광 때문에 일자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호재가 열렸다고 생각이 되죠. 지난해 목표가 10만 개 정도였는데 4만 개 정도 했대요. 지금 지난해 2018년부터 미니 태양광 한 장을 설치하면 서울은 5만 원이면 돼요. 두 장이면 10만 원이고. 그렇게 보조금이 많고 5만 원이면 태양광을 가질 수 있는데 10만 개를 설치할 수 있는 보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만 개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저는 이런 사례가 이제 걱정되는 사례고, 사실 숫자로 본다면 이것도 그린딜 아이템 중에 하나잖아요. 집소리 2만 호가 또 어떤 사태를 만들지,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호구가 될지, 그리고 이제 그 호구 얘기 나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이렇게 우리처럼 모여가지고 계속 고민하지 않고 조용히 있죠. 자기는 어떻게 해도 이익을 보니까. 근데 우리가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이걸 주목하는 거 보면 어쩌면 우리가 호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호구들을 찾아서 호구가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그분들과 함께 굶주리지 않겠다는 그런 악을 쓰면서 뭔가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지역사회는 그림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탈출 호구연대 이런 거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그린리들이 좀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향이 안 잡힌 속도가 나다 보니 실제로 그린리들이 실제 작동되는 방식에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그 어떤 기회를 잃을 건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봐야 된다는 얘기, 집수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걸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함의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지정된 토론자분들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플로 그리고 발표자 또 토론자분들 모두 포함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시간이 34분인데 원래는 5시까지입니다만 우리 시간 조금 연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상호간의 토론 그리고 말씀 중간에 이 얘기를 더 해보고 싶었다라는 얘기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무한정을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좀 최대한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시험토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요청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농업 부분에서 이 발표를 우리 진주님이 잘 했는데 실제로 농업 현업에 계신 분이 우리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주영민 국장님 와 계신데 이분이 좀 보완적인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신청이 있으셔서 이분 토론을 지금 한 3분 정도 먼저 듣고 나머지 다른 분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 좀 여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선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방송이 지금 이거는 지금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서도 이렇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보시는 분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전달을 받아서 대신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친환경농업인회 주영민 정책국장이고요. 진주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셔서 사실 특별히 더 할 건 없는데 아까 발언하신 것 중에 사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 전 세계에서 겪고 있던 식량 위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느끼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좀 더 심각해서 사재기가 있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겪었을 위기가 뭔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 발표 주제문을 보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 이런 표시가 있어요.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한 23% 정도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번처럼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락다운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 중에 한 2.3개 정도만 한 2.3개 정도는 우리 거고 8개 반 정도 8개 정도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락다운이 걸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바로 식량 위기로 접어들 수 있다. 이건 언제 사실 나타났느냐 하면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1997년 8년 IMF 사태 때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이 넘어가고 뭐 2,500원이 가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식량이 그 곡식류 중에서 동물들이 먹는 그 사료류가 전혀 수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동물들, 가축들이 약 몇 수천만 마리가 굶어 죽는 아사하는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우리 국민들이 바로 겪었을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 농업 분야는 그린 뉴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아까 발표하셨던 청년 실업 문제도 농민 문제와 같이 갈 수 있고요.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노동 문제 조금 더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국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농정 정책을 발표하는데 정부나 발제자들이 가져놓은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스마트팜이었습니다. 근데 스마트팜의 핵심이 뭐냐면 로봇 농업이에요. 노동을 아예 빼고 가겠다는 거죠. 인간 노동을 빼고 가겠다는 건데 아까 우리 노동 부분 발표하실 때 비대면 생산이 가게 되면 노동 부분이 소외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린 뉴딜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절한 보완 발제 같이 얘기했는데요. 식량 위기 문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과 그걸 위해서 이 노동을 뺀 방식의 접근이 타당한 거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플로어에서 먼저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준모. 네, 기후위기 비타민도 집행위원과 에너지 노동 사회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준모라고 합니다. 그 정의로운 그린 뉴딜이라는 발제문을 잘 들었고 충분히 매우 큰 동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8페이지에 보면 이제 정의로운 그린 뉴딜의 원칙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 첫 번째 항목으로 구조적 변화의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조적 변화를 전체 시스템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강조점은 에너지 파트로 좀 다시 귀속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정의로운 그린 뉴딜이라고 했을 때 필요한 어떤 현재 한국이 기후에게도 악당이지만 노동에게도 빈민에게도 여성에게도 청년에게도 농민에게도 다 악당일 텐데 이런 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또 좀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의로운 그린 뉴딜을 추구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맞서 싸워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어떤 이제 백과사전식 어떤 정책의 목록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사회 세력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결정적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국가나 자본과 같은 현재 지배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그랬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타깃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현 정권, 정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민사회 내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하거나 말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이 기후 악당이다라고 얘기를 반복해서 하면서도 그것이 문재인 정부라는 얘기는 결코 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의 증상일 수도 있는데 그린 뉴딜과 관련된 어떤 쟁투나 어떤 갈등들이 벌어졌을 때 더 이상 이 문제를 이제 비껴갈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당연히 현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더 악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기득권 세력과 자본과의 싸움이겠죠. 이런 이제 전선들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민사회 내 그리고 기후위기 비상행동 내에서도 어떤 그린 뉴딜인가 관련돼서 쟁점에 대해서 논쟁을 좀 더 본격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토론회가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양각색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오늘 이제 많이 비판되었던 어떤 버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쟁점을 토론하고 어느 정도 정리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시민사회 자체도 어떤 기울어진 어떤 그런
운동장을 바꾸지 못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앞으로 그런 것들을 더 나아간 과제로 오늘 토론을 계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토론이긴 했는데 우리 앞으로 남은 시간에 거의 대부분은 이거 관련된 얘기를 아마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들이냐고 보면 발제를 했긴 하지만 그 그림들의 방향, 성격,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들의 생각들이 있더라면 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미묘한 차이들 뭐 이런 것들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누구와 맞서는 그림들이냐 많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한 것 자체가 그런 그 다양한 입장들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조적 변화에 대한 그 원칙에서 그 구조적 변화의 내용이 뭐냐는 특정하게 뭐 하나만 얘기하는 것은 뭐 다른 부분들 다 구차하는 거 아니냐 등등 얘기도 있는데 그 또한 뭐 답변 김도전 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 그리고 다른 분들도 같이 토론을 말을 보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볼때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해주신 거고, 네, 감사합니다. 또 그 플로어에서 또 질문이나 논평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앞에 나와 계신 분하고 플로어 계신 분이 숫자는 비슷해서 좀 덜 썰렁합니다, 그죠? 네, 농담을 했고요. 혹시 없으신가요? 없으면 준비를 좀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인터넷에서 질문 올라오신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자, 이러면 우리 여기 나와 계신 패널분들에서 좀 얘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못하신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 나왔던 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플로톤과 관련돼서 우리 주 발제를 하셨던 우리 김도천님께서 먼저 말씀 조금 해주시고 다른 분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방금 나온 질문 중에 하나 그 구조적인 변화 관련해서 말씀을 좀, 사실 이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뭐 에너지 부분에만 이렇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사례처럼 들어간 건데,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야 구조 변화인가, 이것도 좀 필요한 논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고민해야 될 지점들은 전반적으로 이 에너지 소비를 낮추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단지 탄소 저감만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 자체를 좀 낮추는 좀 그런 방식이 아닐까. 이제 뭐 그런 사례 중에 하나로 예를 들어서 무슨 순환 경제 같은 거를 뭐 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순환 경제는 그냥 무슨 뭐 재활용 잘하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한데, 그냥 무슨 스마트폰을 예로 들자면은 그 스마트폰을 오래 쓸 수 있게, 그리고 한번 그리고 오래 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다 닳으면은 그거를 교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의 이제 뭐 스마트폰의 뭐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엄청난 또 뭐랄까요, 이제 산업, 연결된 그런 산업이라든가 기업들의 시스템을 바꿔내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빨리 만들어가지고서 빨리 팔고, 그렇죠? 한 1, 2년 쓰다가 또 이제 새 걸 사게 만들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기업들은 계속 돈을 버는 거고, 사실 시민들, 뭐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또 새로운 거 나오면은 갖고 싶어. 이제 이런 마음을 또 이제 갖게 되고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구조 변화, 새로운 체제 변화, 그린 뉴딜에서 뉴의 문제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치 문제, 우리 문화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방향성은 무엇이냐? 이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 그 탄소 감축,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에너지가 너무 낭비되고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니 모든 생명이 당연히 수단화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쓰고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돈벌이 수단이 되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게 다 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돈 내고 있지 않고 즐기고 있는 거는 다 어디선가 그걸 가지고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찰에 기반한 그런 어떤 새로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토론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시 중에 하나는 사실 발제 중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성적 발제했던 부분은 돌봄의 가치가 뭐 중심적인 것 자체가 뭐 구조 변화의 방향 같은 거일 텐데 혹시라도 이제 뭐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혹시 더 이어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보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을 막 방송에서 제대로 말을 못했다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상품을 생산하는 거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생태계와 사람으로 바꾸는 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탈탄소나 탈소 중립이나 에너지 문제를 얘기할 때 여전히 상품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상품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생산하는데 어떤 에너지를 할 것인가, 태양광으로 할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생산된 상품을 폐기하는데 더 잘 폐기할 방법? 이제 그거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가 그냥 상품 경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전환을 얘기할 때 한편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니까 취약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그리는 거, 성별을 그리고 연령을 그리고 세대를 그리고 뭐 지역을 그리고 뭐 성정체성을 그리고 장애 여부를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명확하게 그리는 게 한편에 필요한데, 이 논의를 그냥 하여튼 상품은 돈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교환이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돌보는 거로 하는 논의를 우리는 상상하기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떠오르는 건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이제 그 발표문에 썼긴 했는데 여전히 상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사회든 사람이든 확보하게 만드는 거. 시간이 있어야지 에너지도 안 쓰고 규모도 줄이고 사람도 줄이고 이럴 것 같아요. 저는 기후위기라던가 코로나에서 저희가 확인했던 취약한 지점이라는 게 사실 먹고 사는 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락다운 때문에, 아니면 필수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아픈 사람, 나이 든 사람, 아이들의 교육이나 돌봄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일 많이 저는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에너지도 줄이고 일자리도 만들고, 근데 그건 이제 동네형 일자리가 되고 거리도 줄이고 규모도 줄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하여튼 상상력은 부족해서 저는 송대골처럼 일단 방향을 그렇게 패러다임을 잡고 해보는 거, 비빙랩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그거를 한번 또 사람들과 같이 많이 공유하고 또 부족한 걸 채우고 이런 논의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네. 최근에 그린 뉴딜 법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영국에서 그린 뉴딜 그룹에서 제안한 탈탄소 디카보나이제이션 앤 이코노믹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경제 쪽에 좀 초점을 맞춰져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유럽 그린딜에서 아까 좀 비판적인 견해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유럽 그린딜이 일단은 거기는 위기가 산업이나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럽은.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유럽의 국가들의 어떤 산업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신성장 전략으로 그린딜을 제시하면서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해서 포용성의 원칙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 그린 뉴딜 그룹에서 제안한 그 법안에 보면, 저도 요즘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GDP를 대체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웰빙이나 행복을 강조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30년 후 40년 후 기후위기라고 했을 때 이 GDP가 좀 적절한 지표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문구가 좀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러분들 다 말씀하셨던 것들이 돌봄이나 이런 가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어떤 금전적인 걸로 환산이 안 되다 보니 사회적으로 이제 경시되거나 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뭐 탄소 예산은 이제 온실가스 할당량의 개념으로 탄소 예산을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또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얘기할 때 생태 예산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환경 수용 능력인데 우리가 돈으로 이렇게 예산이 얼마 수입하고 지출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환경 자본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연 자본을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연 자원, 그다음에 우리가 그 막 착취하고 이용하는 자연 자원을 지출로 봤을 때 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지속 가능한데, 그래서 뭐 생태 예산이라는 어떤 그 제도적인 틀을 갖고 와서 좀 시도도 한 게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지만 이게 획기적인 어떤 전환이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계속 이해해 주시죠. 예, 아까 제가 두석 얘기하려고 빼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환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데 좀 관련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파리 협약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파리 협약을 본 지 좀 계속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리 협약의 정의로운 전환도 굉장히 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그 뭐 재교육 훈련을 하고 실업급여 주고 그다음에 뭐 고용 승계하고 중요한 거죠. 당연히 그건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거기에 좀 그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면 그 화석연료 산업이 있던 지역 공동체의 경제 침체에 대해서 뭐 재생 사업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해서 지원하는 정도. 근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좀 약간 추상화된 방식으로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그런 재생적인 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사실 다른 산업 분야도 다 포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린리들과 디지털리들을 따로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탈탄소를 하려면 빅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얼마나 많이 먹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동시에 되지 않고 디지털리를 따로 그린리를 따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기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 그 범위 자체가 아주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겨냥한 특정 녹색 산업의 성장 전략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그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 폭이 좁고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환이 포괄해야 되는 범위가 그걸 훨씬 넘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뉴딜을 얘기하려고 하면 사실은 계획 수립부터 이 기후 위기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타격을 입는 최전선 공동체의 사회적 약자grup을 포함해서 노동자 시민이 참여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거를 위에서 톱다운으로 해서 기술관료적으로 계획을 쭉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생길 거니까 믿으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는데 어떤 일자리인지, 비정규직인지, 특수고용직인지, 노동권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니 샌더스나 이런 쪽이 한 것이 뭐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려왔던 조건 중에 하나가 그린뉴딜을 통해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전부 정규직에 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이 더 강화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노동자분 필수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같이 가져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일자리 창출로 정의로운 전환을 계속해서 좁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장 기반 접근에 대해서 모두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훨씬 더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탄소 배출 거래제를 포함해서 탄소세 같은 경우도 효과가 있으려면 그게 역진적인 효과가 나지 않으려면은 그거를 뭐 그야말로 그 탄소 배당금 기본소득 형식으로 그거를 걸어서 주든지 이런 그거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탄소세가 될 수 있게 또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자연과 삶이 상품화되는 걸 어떻게 탈상품화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 다음에 사실 한국에서 재벌을 굉장히 많이 비판하지만 기업 권력을 제동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벌을 핑계 욕하는 거에 비해서는 제도적으로 기업 권력의 전횡을 막는 시스템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데 그런 것들이 같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무조건 급진적인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린 뉴딜이 제기되었을 때 그 사회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가장 기득권을
을 지니고 있는 그 기업이 됐건 재벌이 됐건 아니면 뭐 사회 계층이 됐건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싸움이 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좋은 게 좋은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사실은 그만큼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일한 전환의 그 범위를 넓히자. 네, 동일한 전환 넓히자. 지금 이 플로어에서 됐던 질문 누구랑 싸울 거냐라는 얘기하고도 맥락이 있는 거죠. 다종 그린 뉴딜이냐 뭐 이런 얘기이기도 한 거죠. 누군가 기득권한테는 불안하게 만드는 그린 뉴딜이야지 진정한 그린 뉴딜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아마 공감이 상당히 있으실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물론 이 태도에 따라서는 논쟁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플로어 됐던 우리 그 패널 중에서도 더 말을 좀 더 이어주실 분이 있을까요? 네. 그 짧게 지금 나온 그 말씀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제 무슨 토론회 같은 거는 많단 말이죠. 이제 어저께도 보니까 그 이소영 이제 민주당 당선자께서 그린이들 토론회를 하셨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자리에서의 이제 주된 이야기는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한 이제 이런 이중 과제를 가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이제 시장을 뭐 풀어줘야 되고 이제 시장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또 그 당선자시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실 거고 얼마 전에 그 많이 회자가 된 그 또 다른 당선자 향이 원영 당선자의 그 인터뷰에서 이제 에너지 민주주의는 이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기업들이 이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이제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이제 뭐 하늘을 봤을 때 산 위에 막 풍력 그 발전기들이 보이는 이제 이런 세상을 꿈꾼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셔서 그 뭐랄까 이제 그린 뉴딜을 이제 추진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성환 의원께서는 또 이제 특별위원회 이제 뭐 제안도 하셨고, 근데 이제 다 이제 그런 비슷한 뭐랄까 이제 좀 시장 기반의 경기 부양책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린 뉴딜을 잡고 있고, 정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지만 비슷하게 나갈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싸움을 벌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되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아닌데 그럼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뭐 시민사회는 대응할 것인가? 더군다나 지금 거대 여당, 그죠? 엄청난 이제 지지 또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하고 비판이 필요하다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지 어떤 로비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좀 어떤 식의 사회운동이 벌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좀 이런 고민이 좀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실제로 그런 위에서의 무슨 전문가들의 논쟁도 없지는 않았었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사회운동의 아젠다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체제 변동 변혁의 아젠다로 이게 이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U의 그린 딜은 그린 뉴딜의 이름을 안 쓴단 말이에요. 이미 그린 뉴딜에는 그런 뭔가 그 급진적인 사회체제의 변화, 변혁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식으로 안 쓰는데 한국에서 이제 모든 게 다 그린 뉴딜인 분위기가 됐으니까 이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그러니까 특히 무슨 민주노총이라든가 농민분들이라든가 이런 대중 기층 조직들에서 지역 주민들이 발언을 높이고 실제로 이제 행동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방향으로 좀 우리의 논의도 사실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는 낼 수가 있지만 사실 그거 아이디어가 뭔가를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잘못 가고 있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행동의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듣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또 얘기해 주십시오. 네, 여기 플로어에 우리 이영경 팀장님. 저는 나오는 것 같죠? 안 나온다. 네. 예, 저는 에너지정의행동에서 일을 하고요. 조직교육팀장 이기담이다 이원경입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박기용 기자님 담론, 시민 담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잠깐 던져주셨는데요. 사실 그린 뉴딜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저는 담론과 조금 엮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원칙이라는 것 혹은 반대로 정부의 정책으로서의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민들과 혹은 국민들 사이에서의 정당성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 역시도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요즘 들고 있어요. 며칠 전에 사용 해결 요정 헥스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가지고 전국에서 500명을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했는데 취재도 안 되고 참관도 안 되는 그 500명을 가지고 이 쓰레기 처리를 10만 년이라고 얘기하는 이 쓰레기 처리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이 국민들에게 그 정책이 옳은 것이다라고 인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린 뉴딜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의 문제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사업이고 내 세금이 그렇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게 그래 옳은 방향이야 라고 공감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나. 그래야 그 정책 역시도 힘을 갖는 거고 그 힘을 갖는 정책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당성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가 시민사회의 몫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과 더불어서 정부를 어떻게 견인해 나갈 것이냐 의 문제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얘를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 역시도 좀 함께 담을 수 있으면 좋겠어서 그런 혹시 방법론? 갖고 계신 고민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플로어 계신 분들 누군가 답변이 준비되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혹시 플로어 중에 이 답변도 되고 혹시 코멘트도 더 하실 분이 좀 있으시면 우리 시간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시간을 해서 한두 분 정도 그동안 얘기 안 하셨던 분들 중에서 더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랑 눈을 안 맞추시네요. 없어요? 네. 궁금하다는 얘기 때문에 네네. 그냥 짧게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까 좀 성택골 말씀하실 때 국내 이제 올해 추천하시는 이제 기술공 분들과의 만남 얘기 잠깐 하셨는데 지금 정부의 그린딜 아마 모레쯤 이제 그 3차 추경 기재부터 갈 거 있고 그리고 또 6월 말쯤에 아마 그린딜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포함시킬지 이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하겠다고 예정을 잡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력하게 지금 떠오르는 게 사실 그 그린 리모델링 유튜브에서 기존에 해왔던 그 사업인 것 같아요. 이래서 보도도 좀 나왔고 저희가 들어보니 좀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사업을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기회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그러니까 성대학교에서 기존에 기술수험공들이 그 일에 그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떤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혜택을 또 누가 받는지 이런 것들 좀 정밀하게 이면 또 이게 기존에 이미 수년간 시행해 왔던 사업이라고 하면 기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반성도 좀 검토를 해봐야 할 테고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계획들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어느 정도 답이 좀 약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좋은 질문. 저도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제가 사실 이전부터 연구소청에서지만 건설노조와 그린 리모델링 관련된 논의를 해보자. 어쨌든 들어가면 건설노조인데 건설노조가 이걸 지금은 건설노조가 하는 거는 신규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노조원들인데 시장이 바뀐다면 그 바뀌는 시장에 노조원들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 같은 거 만들었는데 여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고민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당연히 그쪽에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그 전략도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아까 리스트에 건설 노조가 없다면 건설 노조랑 어떻게 해볼 거냐 이런 얘기도 해볼 의지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네. 저기 제안받은 게 있어서. 네, 그걸 먼저 하시고, 네, 진진님 하시고, 네, 보죠. 네. 어제 이제 저희가 그 서울시 위원회 회의 들어갔다가 그 미니태양광 최전선에 계신 그 시공업체 대표님이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규제조정위원회 같은,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앞으로 그린뮤를 진행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제 뭐랄까 검증 있죠. 이렇게 이제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는 게 아무도 신경 안 쓸 때는, 물량이 적어서 돈이 안 될 때는 약간 누가 와서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지역에 있는 동마다 한 30에서 40개 정도의 그 건축에 관련된 시공 건축 재료를 파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동마다 한 40개 되는데 424개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잡다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양이 많아지면 자기들까지 오지 않을 뿐더러 치이게 된다는 건데, 이제 그 미니태양광 시공업체도 메인스트림은 당연히 다 이 자재는 다 대기업이 갖고 있으니까 시공밖에 할 수 없는 이 업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시재생 사업에서,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에서 한 3년 전에 에너지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지붕에다 인체형으로 넣으라고 10억 정도를 이제 기왕경본부에서 도시재생본부를 줬어요. 근데 초반에 1년을 그걸 했는데 10억 중에 단 한 건도 성사를 못 시켰어요. 도시재생 사업장에서 이걸 돈을 풀었는데 돈을 안 가져가고 가져갔어도 집행이 안 되고, 2년째도 불과 이제 손가락이 꼽는 정도의 집들이 태양광을 설치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물량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이제 규제를 했냐면,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돼 있는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사람들한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50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붕 계량과 함께 태양광을 일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50개 기업은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린 뉴딜이 진행되고 중앙정부가 관리하게 되고, 여기에 뭐 감사나 뭐 여러 가지가 진행되면 가장 안정적으로 검증되면서 이걸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뭐 재력이나 역량이 되는 곳을 먼저 선정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런 단위들이 신경에는 쓰이나 그들을 구제할 방법이 이 장치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 계속 발전하면서 규제가 계속해서 방어 형식으로 생겨나서 규제가 규제를 막고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는 것들 생태계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그래서 어떤 규제는 있어야 되고 늘어나야 되지만 어떤 규제는 사라져야 되는지, 그래야 이 생태계에서 소수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정하는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풀뿌리까지 안정해지고 위에서 누군가 다 빨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진진이. 네. 그냥 간단하게 강조를 하고 싶은 건데, 시장은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한쪽으로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어떤 쪽의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가 한쪽에 포커스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한쪽은 어떤 쪽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까 이제 그 돌봄에 있어서 공공성은 정말 강화돼야 되는 것처럼, 사실 먹거리 분야의 공공성 강화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농업이라는 것의 특성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임금노동이나 그 도시를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 사실은 농업 분야였고, 굉장히 오랫동안 희생을 해온 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농업은 계속해서 희생을 사실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면서 상품화는 계속 지속되는 그런 영역이었고요. 그러면서도 농업 분야는 그 산업의 그 생산의 특성 때문에 이게 노동으로서 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농이 거의 70%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중농이나 대농을 포함해서 임대농이 지금 5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 파밍의 형태가 마치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먹거리 분야, 이제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분야에 있어서 공공성을 가장 강화시켜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선적인 분야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은 먹거리 분야가 가장 우선적인 분야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혹은 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 전체적인 어떤 전환을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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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뭐 마무리 겸 말씀 드리면,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기후위기 공동행동에게 또 좋은 기회가 온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한겨레 박기영 팀장님이 6월 말에 그린 뉴딜에 정부 그린 뉴딜에 윤곽이 잡히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같다고요? 제가 청와대 아니라서 그걸 확인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기후 악당이 뭐 정의로운 그린 뉴딜의 주체가 되기도 쉽진 않잖아요. 사실 갭이 크잖아요. 근데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2월 2일 날 간담회에서부터 기조와 그런 좀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가 제시해서 분명히 좀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토론한 바대로 지금 무슨 경기 부양 위주의 또 디지털과 그린의 결합, 얼마나 이게 그럴싸하잖아요. 디지털은 지금 보니까 지금 농업 분야까지 특정 어떤 대기업, IT 대기업, 원격 의료, IT 대기업이 준비를 다 해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이게. 네, 이렇게 가는 거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다 이것이 또 어쨌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어떤 좀 기후가 뭐 무슨 부문이나 하나의 영역 같지만 사실은 총체적인 것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뭐 대상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노동의 입장에서도 우리 현 정부가 이제 노동 존중을 얘기하고 인천공항에 갔을 때는 모두 이제 감동을 했어요. 박수도 보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정규직 공공부문 제로 시대를 선언했지만 모 자회사로 비정규직이 그대로 존재했고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았어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일자리까지 이뤘죠. 이렇게 내버리니까 굉장한 이제 분노가 오히려 왔고, 탄력 근로제도를 통해서 노동시간을 오히려 또 장시간 노동으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저희는 투쟁할 수밖에 없었죠. 그거는. 근데 지금은 그 집행 책임 권력을 상대로 한 싸움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물론 자본이 그 뒤에 있지만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게 분명하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강한 압박을 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일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분명히 좀 기조를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예. 네, 감사합니다. 그 프로에 한마디씩 그래도 토론했기 때문에 이두원 님도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기후위 관련해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시는 선배 어른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린뉴딜이 중요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하지 그걸 비판하는 게 큰 소용이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 농업 부문이랑 노동 부문이랑 또 제가 청년 부문 발제하면서 되게 비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년 기후행동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시민의 탄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뭔가 시민으로서 역할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소비자와 그냥 말 잘 듣는 학생으로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 탄생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잘 만들어가고 이런 논의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말하는 거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로어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감사합니다. 시간 되니까 다들 할 말은 많으시겠지만은 참아주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만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어디 자리에 가서 얘기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도 우리 그나마 좀 편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린뉴딜에 관련된 여러 회의들이나 정부위원회나 가면 외계인된 느낌을 갖는 경우가 저는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느낌 있으실 겁니다. 대체
우리 시장주의에 반대하고 비판하고 해야 되는데 다들 모든 건 시장으로 풀리자 이런 분위기에서 혼자서 내가 왜 와서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우리 이두환님이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비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그린 뉴딜이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뭐 대통령의 그린 뉴딜이 일자리 정책으로만 국한되고 있고, 고퀄했던 배출 제도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런 주장 자체는 항상 뒤로 밀리고 급하지 않은 문제고 장기적으로 해결 문제고 이렇게 되는 문제에서 우리는 그 목소리를 하나 내서 아니 정당하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자리로서 세세한 우리 입장에 대한 문제 쟁점들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민사회 많은 대중운동은 그린뉴딜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정부의 그린뉴딜은 틀렸다, 잘못됐다는 것을 선언하고 맞서기 위한 우리 내부의 힘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를 하는 자리로 이 자리가 자리매김되고 또 이후에도 이 힘에 이기면서 우리가 상당한 많은 좀 합의 지점들도 발견한 걸 생각하니까 이 힘에 이기면서 적극적으로 맞서서 그린뉴딜이 올바른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 원하는 배출제로 사회적 불평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힘을 모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장시간 우리 토론 해주시고 발표지 토론해주신 분들, 지켜봐 주신 분들, 또 온라인에서 있나요? 많이 듣고 계신 건가요? 네. 손 한번 흔들어 줄까요? 막 이러면서. 네, 지켜봐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